차하, 명탐정 찬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티빙에 올라온 크라임씬 리턴즈 모두 보셨나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크라임씬 시리즈가 기대 이상의 미친 스케일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편인 공황살인 사건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인천국제공항, 승객 1명의 실종으로 긴급 회항된 비행기의 화물 안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이름은 진예원, 풍무항공 소속 승무원이자 7만 팔로워의 인플루언서. 용의자는 예비 신랑인 키에랑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장풍무, 장명품, 주집착, 그리고 기내 승무원이었던 안비행으로 총 5명이 선정되었는데요. 탐정의 조사를 통해 용의자들의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지만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남는 한 가지, 이코노미석에 타 있었던 피해자가 어떻게 화물칸 내 캐리어로 옮겨진 것인가. 그 경위를 조사하던 중 비행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약 7년 만에 돌아온 크라임씬 리턴즈. 그 첫 화는 제작진이 공헌한 만큼 스케일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공항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비행기까지 직접 현장으로 마련한 제작진 클래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화물칸으로 이어지는 숨겨진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놓아 대탈출을 떠올리게 하는 눈요깃거리가 시청자들을 매우 흥분케 했죠. 스토리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이 공항인 만큼 이번 에피는 디테일은 다소 포기하고 스케일에 집중한 듯 했는데요. 같은 비행기를 탄 각양각색 손님들을 용의자로 잡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는 관계가 연결되지만 용의자들끼리는 연결고리가 부족했던 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억지로 관계를 넣는다면 못 넣을 건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자칫하면 관계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현실성이 떨어지니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든 게 잘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추리 과정은 앞서 언급했듯 방송 내내 시체를 어떻게 화물칸으로 옮겼는지를 핵심으로 놓고 진행되었는데요. 방법이 밝혀진 이후로는 흉기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추리한다면 범인은 바로 드러날 정도로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다만 연속으로 밝혀지는 반전들과 큰 동선을 요구하는 비밀 루트 등이 간접적으로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라면 잘 생각해보면 범인을 쉽게 추리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범인을 연상하기 어렵도록 난이도 밸런스를 적절히 맞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플레이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역할을 맡은 님은 물론 본인의 플레이도 나쁘진 않았지만 적절한 난이도 밸런스, 범인을 섣불리 의심하기 어려운 환경, 각종 페이크 증거물들 덕분에 이미 의심의 대상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의 범인은 본인의 무난한 플레이와 더불어 에피소드 운도 어느정도 따라준 행운의 범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 쪽으로 기억에 남는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장진님이었는데요.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범인을 추리내는 모습이 역시 장진 감독님이다 싶을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연기 쪽으로는 기대했던 대로 주연영님이 소름 돋을 정도의 캐릭터 해석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그 첫 화부터 주집착이라는 아주 어려운 캐릭터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사람 떨리게 만드는 게 역시 사람들이 괜히 주연영 하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외에도 열정적인 모습 그대로인 장동민님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리한 박지훈님, 신입 플레이어라 다소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논리적으로 추리해 결론을 깔끔하게 도출한 키님, 안유진님 등 모든 플레이어들이 적절히 활약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의 내용은 숨겨진 복선이자 제가 키에랑이 범인임을 추리하게 된 경위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키에랑을 의심했던 부분은 장풍무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다고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 키에랑이 있었다면 버젓이 일행이 있는 여성의 가방을 뒤지는 건 불가능했겠죠. 즉 이때 키에랑과 피해자 동시에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키에랑의 범행 순간을 정확히 짚어주는 포인트죠. 흉기인 카드가 피해자와 키에랑의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에도 이상했습니다. 사전 브리핑 때 키에랑은 분명히 피해자와 함께 리조트 시설을 자주 이용했다고 밝혔고 이게 사실이라면 피해자 혹은 키에랑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회원이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검색 결과 회원이 아님으로 밝혀졌으므로 카드의 주인은 반드시 키에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키에랑이 교포 2세라는 설정과 본명이 러시아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때 저는 카드의 이름이 원어로 적혀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죠. 다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카드가 나온 게 후반부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를 바로 떠올리는 건 다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 리턴즈 첫 에피소드 공황살인 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디테일과 고증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밌게 봤고 스케일로 첫 화 주목을 확 이끄는 데에는 확실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재밌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인 고시원 살인사건의 새로운 리뷰와 분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하, 명탐정 찬이입니다. 오늘은 크라임씬 리턴즈 두 번째 에피소드 고시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입니다. 고즈넉하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죽고시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는 이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 숨겨진 비밀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골목길 안에 위치한 어느 작은 고시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유튜버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피해자 황수루는 1988년생으로 주로 공포 콘텐츠를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유튜버였는데, 한창 죽고시원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습격을 당했고 곧 다용도실에서 내장이 보일 정도로 잔인하게 몸이 썰린 채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같은 고시원에 머물고 있던 주만년, 장일용, 안래퍼, 그리고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인 박주인과 같은 건물 1층에서 슈퍼를 운영 중인 장슈퍼까지 총 5명. 살인사건 외에도 고시원 내 귀신 출연 소문, 현상 수배범의 탈주사건, 88년생 연속 실종사건 등으로 흉흉하고 무서운 고시원 분위기 속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고시원 살인사건은 지금까지의 크라임씬과는 느낌이 매우 다른 이질적인 느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전 에피들은 용의자들의 동기나 배경보다 증거물, 알리바이 등을 조합해 범인을 찾아야 하는 수사게임에 가까웠다면, 고시원 살인사건은 과거 사건을 쫓아가면서 현재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스토리텔링형 추리게임에 가까웠죠. 때문에 제작진은 물적인 증거품보다는 으스스한 배경과 임팩트 있는 연출에 힘을 주어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플레이어들의 추리라인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도를 따라가며 미스테리 공포사건을 풀어나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리 난이도는 플레이어들의 역량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었는데요. 핵심이 되는 과거 사건의 흐름을 정확하게 간파한다면 범인은 단 한 명으로 압축될 정도로 쉬웠지만, 과거 사건에 집중하지 않거나 이를 꿰뚫지 못한다면 범행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 압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육하원칙으로 따지자면 평소 크라임씬처럼 언제나 어디서보다는 왜? 라는 질문에 주목해 사건을 접근해야만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방송 중에는 과거 사건의 흐름이 모두 밝혀져 범인 역시 90% 가까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플레이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플레이가 이번 편에서 가장 뛰어나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범인님은 사건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는 순간까지도 전공법을 통해 마지막까지 혼란을 야기했고, 그 결과 플레이어들과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논리정연한 스토리임에도 마지막까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고 말았죠. 지난 에피가 비교적 범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 부족했던 플레이를 메꿔줬다고 한다면, 이번 에피는 정반대로 범인에게 불리한 흐름을 범인이 적극적인 플레이로 극복해낸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리와 관찰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장동민님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시체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이 단서와 다른 용의자가 가진 비밀 사이에 연결고리를 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던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캐치해 범인의 동선을 재현해내기도 했죠. 이러한 추리에 힘입어 장진 감독님 역시 범인의 동선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단서를 찾아내고, 정황 증거였지만 이를 기반으로 범인을 확신하는 등 역시 준수한 추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에피는 연기 쪽으로는 막 특출난 캐릭터는 없었지만 안래퍼 역을 맡았던 안유진님이 생각보다 남장이 잘 어울리고 중간중간 적절히 귀여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네, 지극히 100% 사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일러가 100% 담겨있는 이번 에피소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고시원 내 귀신소동, 304호에 숨겨진 탈옥수 등 여러가지 미스터리한 장치들을 심어두었지만,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88년생 연쇄 실종 사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다른 사소한 사건들은 피해자의 숫자에서부터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와 연결고리가 있는 범인 후보는 실종 피해자들의 신분증으로 불법 대출을 받았던 박주인, 실종 피해자들과 같은 난임센터 사건의 피해자 장일용,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박주인은 팔에 대한 집착으로 범인을 죽였다기엔 왜 같은 88년생인 장일용을 남겨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속옷법으로 남는 범인은 자연스럽게 장일용 한 명뿐이었고, 장일용 역시 후반부에 자신이 몰릴 분위기를 간파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임에도 적극적으로 오픈해가며 그 정황을 박주인에게로 돌리는 대담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플레이가 훌륭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색하게 남은 혈흔을 강조하며 범인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오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장동민님이 밝혀내기 전까진 아무도 그 흔적에 주목하지 않고 있었는데 장진 감독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지막에 결정적 증거 중의 하나인 광과민성 증후군을 밝혀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단서가 안 나왔어도 장희룡에게 투표했을 것 같지만 거의 완벽했던 범인 플레이에 남은 아주 아쉬운 오게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고시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현실성과 디테일은 지난 에피소드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였고 시즌2 산장살인사건을 잇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풀리지 않은 떡밥이 너무 많은 편이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덜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 법정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하, 명탐정 잔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크라임씬 리턴즈 세 번째 에피소드 법원 살인사건에 대한 리뷰와 분석 영상인데요. 개인적으로 역대급으로 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번 에피소드, 여느 때보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정교한 캐릭터 사이에서 범인은 누구이고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피고인 전민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전민규는 1월 2일 정치인 장아빠의 아들을 살해하고 공사 현장 콘크리트에 시체를 안매장한 혐의로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2차 공판이 펼쳐지는 날 재판 30분 전에는 열려있어야 할 법정 정문이 이상하게 닫혀있는 상태였고 이를 의심한 보안 경비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판사석에는 머리에 판사봉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총 5명,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인 주변호, 피해자와 같은 회사 공동대표 겸 증인인 박증인, 장아들 살해사건의 관계자인 장아빠와 전민규 재판사건을 취재하러 온 안기자, 그리고 법원의 보안경위인 키보안. 판사석 정중앙에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에 탐정과 용의자들은 장아들 사망사건과 관련된 원한이 담긴 복수극일 거라 추측하는데 과연 5 용의자 중 피고인 전민규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법원 살인사건편은 지금까지 방송되어 온 크라임씬 시나리오 중 가장 완벽했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시청하기 전에는 법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살인사건을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제작진이 심어놓은 여러 장치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용의자들의 행동이 충분히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는 추리게임의 정석 같은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용의자들의 동기 역시 모두 깔끔하면서도 그 뿌리를 장아들 사망사건이라는 과거 사건으로 통일시켜뒀기 때문에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쉬웠죠. 난이도 또한 적절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지난해 피와 달리 이번 편은 모든 용의자들의 동기가 충분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알리바이와 동선, 그리고 살해 방법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면 빼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지만 찾지 못하더라도 캐릭터들의 배경을 고려해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범인이 누군지 어렴풋이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플레이어 리뷰입니다. 먼저 범인 역할을 맡은 은 중반부까지만 해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후반부에 자신과 관련된 증거가 여럿 나오자 잠시 생각이 멈춰 말실수가 나오는 등 순발력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반격과 예리한 지적으로 플레이어들을 혼동으로 몰고 갔으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고군분투한 모습은 분명 멋진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이번 사건의 추리 MVP 역시 장진 감독님이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용의자들의 동선이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장진 감독님은 시간에 따른 용의자들의 움직임을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범인이 동선상에서 만든 실수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주현영님과 안유진님, 두 여성 플레이어의 추리 대결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리 모두 논리정연했고 말하는 것도 아주 설득력 있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헷갈리더라고요. 마침 배경이 법원이어서 그런지 역전재판 같은 추리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흥미진진했습니다. 역대 크라임씬 에피소드 중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두뇌 싸움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범인을 틀렸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나리오는 너무 소름돋고 충분히 납득될 정도로 탄탄한 스토리였습니다. 피해자가 약물로 독살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키보안을 제외한 4명의 용의자 모두 독극물 혹은 그에 준하는 약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추리라인은 결국 누가 동선상 죽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배경상 누가 죽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되었죠. 플레이어들은 추리 끝에 최종 용의자로 주변호와 안기자,
2명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안기자는 특종이 필요했다는 배경만으로는 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레이어들 또한 심증이 안기자보다는 주변우에게로 쏠렸는데, 이 추리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피해자의 입가에 남은 두드러기 증세였습니다. 모르핀과 펜타닐 또한 부작용 중에 두드러기 증세가 있긴 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드러기 자체가 아닌 두드러기가 나는 위치, 즉 왜 입가에 저런 증세가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이를 범인의 동선과 연결시킨 장진 감독님의 추리가 결국 가장 정확한 추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두드러기에 주목하지 않아도 범인을 추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후반부의 탐정보조가 들고 온 국과수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공이 확정된 시점을 바탕으로 사망 확정 시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안기자가 준비한 모르핀은 주입될 경우 동공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소되기 때문에 절대 범행 도구로 볼 수 없었습니다. 꽤 소름 돋지 않나요? 이처럼 각종 독극물에 대한 정보와 정교한 스토리라인 덕분에 이번 에피소드는 가히 레전드라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고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번 법원 살인사건 편도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스토리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밝혀진 바로는 장아들 살인사건의 배경이 되는 공사장에 의문의 해골 더미가 잔뜩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이어질 교주 살인사건 역시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요즘 물 오른 크라임씬 리턴즈, 과연 어디까지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차하, 명탐정 찬입니다. 크라임씬 리턴즈가 어느덧 4번째 에피소드 교주살인사건까지 방영되고 이제 단 한 편만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아쉬움의 끝자락에 방영된 교주살인사건, 경성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번 에피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경성. 이곳에는 춤으로 신선을 숭배하는 신흥종교 선선교가 유행했습니다. 이곳 재단에서 승천식을 치르던 중 교주인 신교주가 불에 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수사를 통해 아치형 건축물에 붙인 불이 바닥의 휘발유를 통해 피해자에게 옮겨붙은 것이 확정된 상황. 용의자로는 선선교 교인인 김행신과 장뚝딱, 같은 교일이자 조선총독부 소속 장의사, 그리고 기방주인인 박기생, 모던 살롱을 운영 중인 주모던, 이렇게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과연 교인 모두가 쳐다보고 있던 승천식을 이용해 범인은 어떤 트릭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트릭을 사용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경성을 배경으로 했지만 대탈출 백투더 경성편과는 다르게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적 배경 요소는 비교적 덜한 편이었습니다. 대신 신흥 사이비 종교인 선선교와 그를 둘러싼 비리 등의 뒷이야기들이 암울하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내었죠. 그 탓인지 용의자들의 동기가 유독 드라마틱하게 부각된 편이었고, 플레이어들도 이 동기에 집중해 사건 흐름을 풀어나가 추리 게임보다는 마피아 게임으로 끝났다는 느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추리가 물증보다는 심증으로만 흘러간 게 추리 덕후로서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었네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범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꽤 초반부터 충분히 드러난 편이었고요. 다만 캐릭터 배경과 동기에서 아주 낚이기 쉬운 빅 함정이 대놓고 있어서 여기에 꽂힌다면 범인은 틀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물 또한 충분히 범행은 가능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컨대 이번 에피는 팩트와 증거로만 추리한다면 쉽게 범인이 드러나는 간결한 사건이었지만, 이를 드라마와 연출로 커버해 스토리를 키우고 헷갈리게 만든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모두 나쁘지 않고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았던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박지훈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장진 감독님의 추리 스타일이 인문학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박지훈님의 추리 스타일은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 삼아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며 정답을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이번 에피는 숨겨진 배경이나 요소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실이 드러나고 정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진 감독님보다는 박지훈님이 더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인도 마지막까지 확실은 없어 자신의 추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점은 아주 아쉽게 남은 오게티였다고 생각됩니다. 연기 측면에서도 박지훈님의 연기가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물론 주연형님도 이번 에피소드에서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연기 뽐내주셔서 정말 감명 깊었지만, 저는 연기자도 아닌 박지훈님의 고증 철저한 시대극적인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인상 깊었거든요. 여러모로 추리 여왕님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 분석입니다.
지난 에피소드가 추리물로서 완벽했던 편이어서 그랬는지 이번 에피는 상대적으로 잘못 흘러간 추리와 전개가 아쉽게 느껴진 편이었습니다. 범인이 장의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맥각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고 다른 용의자들도 이 맥각에 대한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 플레이들이 간과한 점은 맥각 자체가 아닌 맥각의 효능. 맥각이 단순히 체내에서 위험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화재사와 연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성분이라면 승천식에서 이용할 게 아니라 다량 복용으로 독살시키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맥각이 몸에 불이 붙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장의사뿐이었습니다. 또한 장의사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려고 메스를 준비했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메스가 누군가를 찔러 죽이기에는 부적합한 도구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김행신의 거대한 스토리에 낚여 필요한 단서들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게 아쉬움으로 남는 편이었던 것 같네요. 여담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장의사가 1945년을 배경으로 28살로 등장하는데요. 1987년으로 계산한다면 70세로 두 번째 에피인 고시원 살인사건의 난임센터 사건을 일으킨 장일홍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마침 이름도 장의사이기도 하니 더더욱 이런 추측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장뚝딱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미루어 법원 살인사건의 뚝딱건설과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있는데, 마침 다음 에피소드가 지금까지의 모든 편을 연결시킨다는 풍무그룹 살인사건 편이니 과연 이런 추측들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다음 편이 마지막 에피소드인 풍무그룹 살인사건입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이 마지막 편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떡밥이 풀리고 큰 결말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떡밥으로는 고시원 살인사건에서 사라진 장슈퍼의 5천만원 등이 있는데, 과연 이 떡밥들이 풀리면서 제작진의 큰 그림이 드러나게 될지 이번 주 금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번 교주살인사건 편에 대한 다른 재밌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 리뷰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자하, 명탐정 찬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금요일을 행복해했던 크라임씬 리턴즈가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매우 아쉽기도 하지만 역대급이었던 에피소드 덕에 마지막까지로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과연 마지막 편 풍무의 장살인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을지, 또 후속 시즌의 가능성은 과연 어떨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묻은 풍무그룹, 시즌 첫 에피부터 줄기차게 언급되어 온 국내 유명 대기업입니다. 피해자 곽국도 회장은 이곳 회장실에서 가슴에 칼을 찔린 채 사망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인쇄된 유서가 한 통 놓여 있었는데, 탐정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자살로 위장된 타살임이 드러난 상황, 그리고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용의자는 총 5명이었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아내인 장사모, 피해자의 직속 비서인 장비서, 그리고 혼외자 곽유진과 사내 2인자이자 사장인 키사장, 마지막으로 풍무그룹 소속 연구원인 주연구, 이 5명 중에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실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에피소드들이 대부분 앞부분보다 뒷부분에서 더 큰 반전이 드러나고 사건 흐름이 완성되는 등 후반부가 더 중요한 구성이긴 했지만, 가히 이번 시나리오만큼 후반부 반전이 더 중요했던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9화와 10화 사이에 등장한 이 반전 하나 덕분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추리 내용이 전부 뒤집혀버렸으니까 말이죠. 또한 이 반전은 지난 크라임씬 리턴즈를 첫 에피부터 마지막 에피까지 꿰뚫는 큰 반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선 지난 모든 에피소드들을 시청한 후에 마지막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공백기 동안 이를 갈고 온 듯한 제작진의 큰 그림, 그러면서도 큰 모순점이나 군더더기 없는 디테일, 완벽하진 않지만 깔끔했던 복선 회수 등 여러모로 제작진의 역량을 확실히 드러낸 마지막 에피소드로서는 활용점정의 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저는 마지막 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뒷내용을 더 기다리면서 다음 편 예고편을 기다렸을 정도였다니까요.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반전까지 도달하는 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지, 반전이 공개된 이후 진실을 밝혀내는 건 하나의 로직만 따라가면 해결되는 일이니까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범인을 추리내는 건 다소 헷갈릴 정도로 엄청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전과 함께 2명의 용의자가 바로 배제되긴 했지만 남은 3명 모두 혐의점이 지워지는 게 아니었고, 각자 수상한 부분이 하나 이상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이 반전을 보고 난 후라면 3명의 용의자들 중 가장 수상한 사람을 범인으로 찾는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범인이 했던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이 마지막 사건 추리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플레이어 리뷰입니다. 먼저 범인을 맡은 님의 경우, 이번 범인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모두 관통할 정도로
가장 많은 역할과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어려운 캐릭터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역할을 님이 기대 이상으로 매끄럽게 수행해냈고 자신에게 꽂히는 의심도 정면 돌파로 극복해내는 등 아주 멋진 자기 방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만 더 어려웠다면 님의 연기 덕분에 범인 검거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 활약하지 않았나 싶네요. 추리 쪽 MVP는 박지훈님 그리고 장진 감독님이었습니다. 박지훈님은 9화 후반의 반전이 밝혀지기도 전에 캠트레일, JV45 등의 정보를 통해 폭무그룹과 관련된 비밀을 거의 정확하게 추리했죠. 거기에 장진 감독님이 예리한 관찰력으로 찾아낸 그 반전까지 더해져 모든 에피소드를 꿰뚫는 거대한 스토리임에도 그 진상을 거의 99%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동민님의 활약 역시 빛났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추리와 관찰력 역시 건재했지만 이번 에피에서는 그 특유의 꽁트 연기가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전형적인 깐깐한 성격의 중년 여성인가 싶다가도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봐 적재적소에서 분위기 띄우고 개그 포인트 만들어주는 게 진짜 추리와 예능을 다 잡은 플레이어다 싶었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한 스토리 분석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라임씬 리턴즈의 마지막이자 지금까지의 모든 에피를 꿰뚫는 종결편으로 추리라인 자체가 이전 편들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바이, 트릭 등은 사건 내내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풍무그룹 배후에 숨어있는 신교주의 정체가 누군지가 핵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교주의 정체가 밝혀져도 그 사람이 살인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대비해서 제작진이 준비한 장치는 풍무그룹의 칼과 키보드의 다잉 메시지였습니다. 즉 신교주만이 접근할 수 있는 칼과 피해자가 신교주를 범인으로 가리켰다는 점을 바탕으로 범인 이퀄 신교주라는 논리가 설립되게 만들었고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신교주를 추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제작진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신교주의 정체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장비서, 장사모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 기사장, 곽유진, 주연구 3명이 유력 후보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때 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단서들이 처음에는 다른 동기를 의미하는가 싶었다가도 신교주가 언급되자 단번에 다른 의미로 바뀌는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저 단서들이 비밀재단이 드러나기 전과 드러난 후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상정하고 어느 쪽에서도 의미가 생기게끔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곽유진이 신교주일 수밖에 없던 증거도 개연성 있게 충분히 잘 숨겨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키사장이나 주연구는 키아비의 존재, 늦어진 태국 여행 등이 수상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반면 곽유진과 관련된 단서로 4개월 차임에도 배가 나오지 않은 안내연 사진, 육아 중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장흥신 뒷조사, 아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일기장 등은 모두 곽유진이 세상에 없어야 말이 되는 증거들이었기에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 또한 이 점을 토대로 곽유진에 대한 심증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처럼 철저한 디테일, 깔끔한 복선 회수, 이색적이면서도 치밀한 추리라인 설계가 아주 매력적인 마지막 에피였습니다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연구에 대한 맥커핀이 좀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 특히 태국 여행이 사고로 3개월 늦어진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도 그 교통사고 원인이 느림보 툭툭이었다는 건 좀 개그성 환희 겸 주연구에 대한 의심점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진이 이렇게 설계한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너무 맥커핀이 많으니까 더 범인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찍이 주연구를 제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추리는 어떠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라임씬 리턴즈가 장장 4주, 10화에 걸쳐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 시즌들이 12주 동안 진행돼서 그런지 유독 더 빨리 끝나는 이번 시즌이 너무너무 아쉽게만 느껴질 따름이네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이 있다면 제작진이 다음 리턴즈 시즌2 제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우리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또 크라임씬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제작진도 힘내서 다음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언젠가 돌아올 리턴즈 시즌2를 기약하며 저는 다음에 이번 리턴즈 시즌1을 총정리하는 일명 크라임씬 유니버스 정리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